반갑습니다. 어느 날 배준영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가 오는 이 새벽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친기업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만큼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국자가 없어요. 애국자이죠. 사명가이죠. 철학자이죠. 선구자이죠.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목숨을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18살에 제가 삼성 반도체 동시에 주식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30년 2개월을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DNA 자체가, 세포 자체가 찐 사실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인들을 뵐 때마다 저는 저와 제가 배웠던 분들, 이건희 회장님, 또 제 선배님들, 반도체로 전 세계 1등을 하는 그 궤적에 있었던 분들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존경스럽고, 그리고 기업을 5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또는 가게로 이어지는 100년이 넘는 기업을 하신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이 있으신 거예요. 비전과 철학과 목표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것이 그냥 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인 분들과 함께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 인천 경영 포럼을 통해서 기업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주여상을 나왔는데요. 광주여상을 가게 된 이유가 16살, 15살 때였습니다. 중학 3학년 때 아버님이 오빠 둘 남동생 둘 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학교 갔다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오늘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기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저 말씀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쳐다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그날 하셨을까 했더니 금요일날이었는데 다음날 토요일날이 고등학교 원서를 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에다가 꾸역꾸역 넣으셨다가 금요일날 밤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서 제가 꿈에서도 내가 대학을 안 갈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죠. 근데 가서 선생님한테 원서를 주시고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러고 원서를 받아서 꼭꼭해서 당시 왜 하얀 셔츠에 검정 스커트잖아요. 그 놓고 다시 쓴 게 광주여자 상고등학교였습니다. 1학년 올라와서 들어와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덕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제가 저 친구에 나오게 된 계기가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제사날 제가 상상도 안 했어요. 제가 임원이 될 거라고. 근데 그 제사날 아침에 임원 명단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듣는 거예요.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에 고정 출신에 그것도 상무 출신에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연구 임원으로 발탁.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제가 임원이 됐는데 그 임원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실력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제가 가진 게 있어서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양자의 삼성전자 연구임원의 발표는 삼성이 그래도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오늘 열심히 살면
그래도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가 삼성이다. 이걸 만 세계에, 온 세계에 했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더 열심히 했습니다. 2013년 12월 5일날 그렇게 임원이 되고 2016년 1월 12일날 제가 민주당에 영입이 됐는데 사실 2013년에 그렇게 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를 불렀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표 멘토 12인에 저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조윤선 장관, 나경원 의원, 김희정 장관 이런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때 12인의 대표 멘토에 대표적으로 들어갔던 분이 김영란 대법관, 조희진 검사장, 양양자, 그래서 12명이 그렇게 돼서 2년 동안 청년들의 멘토링을 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도 밤새 저한테 밀려온 질문들 그거 답변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밤을 샜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를 영입을 한 거죠. 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에서 문재인 치고 14년도에 지선 치고 15년도에 보고식 치고 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사람을 찾았는데 가장 먼저 저를 찾았답니다. 호남, 여성, 기술, 상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구글링에서 제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10년차를 있는데 사실 제가 정치보다는 실은 삼성에서 반도체로 가장 위로 가서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태권도가 저는 도민강국 과학기술 강국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업인들이 새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정치를 왜 합니까?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그래서 저는 도민강국을 씁니다. 국가강국이 아니고 도민강국. 백성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 과학기술 태권도가. 근데 그것이 무엇을 그렸냐? 그럼 반도체밖에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모빌리티, 그 다음에 커머스, 뱅킹,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단 한 개라도 반도체 없이 되나요 지금? 근데 이 정부에 지금 반도체가 사라졌어요. 그냥 뺄시한 AI만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 반도체 없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반도체인지.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올 때는 사실은 반도체 중에서도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었어요. 시스템에 칩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시스템 온 칩. 근데 지금 디지털에서 AI로 넘어오는 시기. 그때는 어떤 반도체냐? 결국은 그 모든 디바이스에 자율주행 자동차든 폰이든 그 디바이스에 아예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다들 취업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자, 취업자에서 선도자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선도하는 기술이에요. 선도하는 기술. 그런데 그 선도하는 기술에서 배우고자 하는 놈들이 한 놈도 없더라. 특히 정치권에 들어가 보니까. 왜 야당제는 반도체 너 뭔데 반도체만 얘기하냐? 이렇게 비난을 쳐받았습니다. 게다가 광주에 출마했더니 삼성 프락치를 한번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드릴 건데 AI 반도체 편법 전쟁 속에 미래산업 발전을 해보고 싶다. 제가 거창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저의 경험과 또 우리 회장님들의 지금의 산업에서
조금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도체입니다. 저는 제가 원통합니다. 부도체, 도체, 반도체를 다 넘어서 저는 양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317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일까요? 오늘 제가 저걸 디지트로 매일 가서 찍고 있습니다. 가능수. 저렇게 가능한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80세까지 살면 정확하게 29,220일 살더라고요. 29,220일. 제가 오늘 21,317일째 살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우리 김영사 교수 100살 사면 4만 일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80살 사면 3만이 가까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를 많이 왔습니다. 회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를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하루가 저의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Daily life is tomorrow life. 오늘 하루가 제 일생이에요. 근데 제가 동탄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엄청난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길이었는데 궁금했습니다. 과연 회장님들은 이 자리에 이 비 속을 좀 오실 건가요? 그랬는데 오늘 감동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 순간은 분명히 미래 어느 순간과 맞닿아 있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비가 오는 이 무슨 날에도 인천 경영 포럼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가 저는 막 벅차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뼛속부터 반도체입니다. 양도체라는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1985년 11월 25일 날 제가 반도체에 들어갔을 때 3개월의 OJT 기간을 거치고 딱 부서 배치해서 첫날 부서에 들어갔더니 아침 8시에 방송이 켜집니다. 모두 일어서! 그러고 복창을 하라고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큰 목표를 가져라. 복창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17년을 했습니다. 일에 착수하며 물고 늘어져라.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서적을 읽고 자료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서 확인해서 10년 가져라. 이 10가지가 저는 이 세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더라고요.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정치가 또는 기업이 이런 정신으로 가는 기업들은 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삼성이 위기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10년을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강의 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명령을 바꾸세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뭔데 나한테 명령하세요? 이런 거예요. 큰 목표를 가져라. 왜 큰 목표를 가져라 말을 해요, 나한테. 여기서 MZ세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꿀까? 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야 될까? 너무 유약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젊은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 이 2권의 책으로 제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학기술 태풍국과 히든 히어로스. 히든 히어로스의 여기 밑에 임현수 회장님 혹시 아시나요? 권오현 사장님 아시죠? 권오현 회장님. 진대지 장관님 아시죠? 황창규 사장님 아시죠? 히든 그루는 이분이십니다. 임현수 회장님. 제가 85년 11월 25일 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저의 보스인데 지금 40년째 저의 멘토를 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계셨기에 이병철 회장 다음으로 저는 존경하는 분인데
저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반대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히어로스를 나중에 혹시라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문단 편집으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혁명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느냐면 다 이공계를 대부분 나오셨을 것 같아요. 모든 무어 박사의 무어의 법칙 아시죠? 무어의 법칙. 네. 무어의 법칙. 모든 무어 박사가 93세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무어의 박사가 1965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의 성능이 1년 또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아무리 늦어도 2년에 2배씩 좋아진다. 2배씩. 2배씩 좋아진다는 모든 무어의 법칙을 발표를 하셔요. 1965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무어의 법칙을 경험상으로 보니까 15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1000배가 좋아졌습니다. 1000배. 근데 어떤 게 1000배가 좋아지면 혁명이 바뀌는 이 산업의 혁명 시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근데 77년도에 새로운 정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시는 가운데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와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건희 본부장은 안 태어났어요. 근데 77년도 PC가 처음 나와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15년도에 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15년마다 1000배가 좋아지는 1000배가 성능이 좋아지는 그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92년도에 디지털 기술이 나옵니다. 전자산업과 결합해서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모든 기술이 융합되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20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반도체 학회에 갔을 때 그때의 이 아젠다가 뭐냐면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였어요.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 기술이 점점 나눠질 거냐 완전히 융합될 거냐.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삐삐 차고가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상상을 했죠. 아, 우리는 손 안에 전부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곧 온다. 이걸 우리는 이제 동물적 통치하자고 알게 되거든요. 기술자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면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안 되면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10년 후가 뭐야? 5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지금 할 일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먹고 사는,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이버전스가 컴퓨터였어요. 근데 삼성에서 이제 이 출장자를 보냅니다. 4명을 출장자를 보냈는데 다 2대2가 아닌 거예요. 한쪽은 다이버전스, 한쪽은 컴퓨터스. 거기서도 나뉩니다. 한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와 컴퓨터스가 엄청난 디베이팅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스로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기술은 컴퓨터스로 갔어요. 왜 다이버전스를 외쳤냐면 기술이 다 융합되려면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팔릴 거다. 네. 상호가 안 될 거다. 이게 엄청난 큰 벽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술은 인간의 본능으로 가더라고요. 편한대로 가요. 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아무리 좋아도 매니아 친구로 다 나뉠 거다. 에피스는 에피스트대로. 그 다음에 문서 작성대로, 전화는 전화대로. 그 다음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나뉠 거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미쳐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같이 논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컨버전스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다이버전스의 그런 디베이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삼성이 이런 스마트폰을 준비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다이버전스를 외쳤던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예요. 거기는 고급 화상, 왜냐면 게임기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영상에 대한 최고의 반도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삼성한테 계속해서 DDR5라든지 이런 성능의 GDDR, 또 그래픽 DDR을 해달라고 했는데 삼성이 굉장히 원망했죠. 당신들이 성공할 수
상황이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어쩌면 10년 후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던 전승황이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왜? 잘 보시면 기술이 인간의 본능을 찾아갑니다. 본능은 뭡니까? 오랫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다음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다음이 뭐냐?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걸로 기술이 융합됩니다. 그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 인천이 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바이오 시들레어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15년도에 22년도에 AI가 나옵니다. 22년 12월에 출시된 거 아시죠? 그래서 AI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모든 AI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반도체의 기술과 정보기기의 변화와 ICT 서비스가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해서 간다. 결국은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가 15년마다 1000배씩 좋아지는 그 모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왔는데 과연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패권 국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근데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자꾸 낮아져요. 그런 사이에 중국에서 파운드리는 SMIC, 플래시는 IMTC, DRAM도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제조 클러스터가 아주 취약해요.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소프트웨어 AI마저 중국에게 뺏기고 있거든요. 중국에게 뺏기는데 중국 못 따라갑니다 이제 AI를.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보니까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조 클러스터가 미국에는 가장 필요한 무기예요, 무기. 그걸 가지고도 협상을 제대로 못해내요, 관세 협상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근데 지금 보면 AI 우리 중국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1년 예산 600조 되잖아요. 677조 플러스 알파일 텐데 중국 R&D 예산이 800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동시에 갔다 와서 한국 여기에다가 이거 문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따라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요? 중국이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미국 당시에도 우리 자꾸 제재하면 대만, TSMC가 있는 대만을 중국 본토로 편입시킬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미국이? 아주 초라한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는 TSMC를 폭파할 거야. 그리고 인재만 데려갈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 대만의 TSMC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주도해버립니다. 미국도 대만 TSMC 못 살고 중국도 TSMC 없이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TSMC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메모리 없이 안 된단 말이죠. 전 세계가 물러가지 않아요. 특히 미국이 물러가지 않고 중국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함도로 할 수 없는 기술, 그것을 제대로 키워서 세계를 주도해버리면 누구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재정학적으로도 기장학적으로도 너무 사실은 작은 나라예요. 소국가. 그런데 그걸 강소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슈퍼을을 만들자. 이게 제가 40년 동안 외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가장 위에 있는 나라. 슈퍼을의 가장 위에 있는 나라. 싱가포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덜란드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이 있어요. ASML을 쓰면 TSMC도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꼼짝 못해요. 미국이 건들질 않아요. 근데 그 ASML 기술이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의 경지까지 갔을까요? 10년, 20년 하고 될까요, 그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쌓아온 그 기술의 축적으로 그 경지에 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 알잖아요. 갑자기 무슨 기술이 나옵니까? 수도 없는 실패와 수도 없는 실수와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와서 ASML이 된 거거든요. 우리 못 만듭니다. 100만 해봐야 못 만들어요. 왜? 네덜란드가 광학 기술이 가장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광학 기술의 ASML이 세계를 추동하고 있단 말이죠. 2,500만도 안 되는 1,500만 인가? 그런 나라가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들 분야가 다르다 해도 어떻게든 반도체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요?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민주화요? 다 반도체입니다. 왜? 은행분이 옛날에 은행에 그 순서가 없었을 때 다들 먼저 왔다고 싸우죠. 내가 먼저 왔다, 내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하나 딱 나오니까 칩 하나 딱 쓰니까 조용히 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저는 기술을 바꾸겠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에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회의, 이 틈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게 기술인데, 그 기술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특공과를 썼던 겁니다. 근데 저걸로 2022년도에 안철수 후보께서 대선 아젠다로 하셨더라고요. 국민강국, 과학기술 강국.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세계를 선도하는 동민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경제강국으로 바꿔서 저걸 아젠다로 쓰셨어요. 한마디도 없이. 그래, 괜찮습니다. 더 여러 사람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15년마다 10배씩 좋아졌던 그 반도체의 성능이 젠스망이 2023년도에 모든 목박사가 돌아오시고 나서 젠스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10년마다 데이터의 처리 능력과 이 성능이 빠르게 속도가 1000배씩 좋아진다는 발표를 해요. 새로운 황해 법칙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해 법칙이에요. 홍창기 박사님의 황해 법칙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셨죠. 그런 젠슨왕이 SK 하이닉스 HBM 덕분에 노후의 법칙을 한 번 더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이 반도체의 성능이 갔을 때 HBM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15년 후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젠슨왕이 다시 한번 SK HBM이 한 번 뛰어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역사는 모순 국곡의 역사입니다. 1983년 2월 8일 날 이병철 회장께서 28 동경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국내외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는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반도체를 하게끔 도와줬던 하마다 박사가 계셨고, 그분이 지금 저의 88년부터 36년째 멘토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2 부모님이시고요. 올해 1925년 4월 19일 생이가지고 올해 100세를 가셨는데, 100세 생일날 이틀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대선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32년째 세계 1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28 동경선언, 83년 28 동경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93년도에 1등을 해요. 세계 1등. 그 10년의 역사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연설에서도 만삭으로 밤새다가 애하고 저하고 같이 축구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과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회사 5일 정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량은 커야 되는데 면적은 작게 해야 되고 속도는 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전력은 더 작게 하고 성능은 더 좋게 하는데 가격도 써야 돼요. 기업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들 모습 보고 역사를 지금 써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용량을 크게 하면 면적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HBM이라는 것이 호리젠탈로 데이터를 0101 디지털 01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위로 쌓은 거죠. 그걸 먼저 한 게 VLAN드예요. 버티컬 랜드 플래시. 플래시에서 먼저 했단 말이죠. 2006년도에 플래시 서밋이라는 그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삼성 TV 가서 삼성전자 TV 가서 발표하니까 일본 TV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웃어졌어요. 거짓말이야. 우리가 웃어졌어요. 그런 거. 일본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순국복의 역사를 써왔는데 이 모순국복을 누가 합니까? 우리 회장님들과 같은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신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역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게 15년 내 이 기술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기술인데 그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넓이가 넓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반도체라고 입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 기술이 15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1000개의 기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1000개. 1000개의 기둥을 세워야 비로소 함께 축적된 기술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등극을 하는 건데 그 1000개의 기둥에 한 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줄기가 있어요. 기술의 줄기. 그 줄기 중에 하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반도체를 30년 넘게 했지만 극히 일부가 나타나는 반도체를. 그 정도의 반도체에 100만 개의 기술 줄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함부로 여긴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1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만든 게 누굽니까? 저는 분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순국복의 역사를 써오시는 우리 회장님들이야말로 인천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정말 전 세계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AI로 인해서 우리 회장님 지금 뭐 60, 70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50살 상대잖아요. 미니멈. 네. 그래서 HBM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이게 2023년도 기준입니다. 41대 54. 2013년도에 SK하이닉스가 최초 개발을 했고 근데 이걸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34, 하이닉스 36, 마이크로 25인데 마이크로라고 삼성전자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왜 치킨 게임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도 투자를 하냐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M&A를 해가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야만이 반도체 불황기가 왔을 때 3위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3위, 2등 떨어져 1등은 남아요. 그게 삼성의 작전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잘해오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SK가 잘하는데 삼성은 못하냐? 왜 삼성은 저 모양이냐 요새.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국경을 지켜야 되는 국경이 있으면 한 군데만 지키면 돼요. 저기만, 메모리 HBM만. 근데 삼성은 어때요? 메모리 만들어서 지켜야 되죠. 시스템 만들어서 지켜야 되죠. 파운드리 지켜야 되죠. 폰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국경이 너무 넓어. 그러면 그거에 곱하기 필요한 인재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늘 조언을 드리는 게 집중하시고 집중. 그쪽이 터지면 다 터지는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서 그것을 세계에 선도하는 기술로 놓고 2위를 달리고 있는 파운드리, 2위를 달리고 있는 CMOS 이미지 센서, 2위를 달리고 있는 AP 이런 것들을 누구도 좀 무시 못하게 키우는 것 그게 전략이라고 하는데 다 잘하려고 하면 다 하려고 된다. 왜? 인재가
그날 그렇게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HBM 점유율 7%, 마이크로 20%, 삼성 17% 뒤집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5천조 가까이 되죠. 글로벌 시총이. 저게 HBM이죠. GPU에 들어가는 HBM을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지금 원삼 내년에 오픈돼서 가동합니다. 용인의 원삼이잖아요. 저는 제가 한국의梦을 창당해서 필리핀으로 사람들이 갈 줄 알았는데요. 이절 필리핀 안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제가 30년 반도체였기 때문에 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호국 신상으로서 제대로 지켜진다 해서 제일 먼저 창당해서 제일 먼저 제 그쪽으로 출마를 해요. 네. 거룩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성장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대신 동탄에는 이준석을 불러서 단서시켰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삼성의 엔비디아 공급인가? HBM 한도 기름드나 AI 섹터 세계합니다. 될까요?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기존의 왜 고속도로가 1차선, 쌍방 2차선인데 저 HBM은 한 방에 10차선이고요. 20차선의 도로를 뚫는 겁니다. 원활하게 데이터가 따라가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려면 열이 나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추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 특성을 엔비디아가 삼성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열을 안 나게 해주다. 데이터가 빨리 입출력하는데 문제 없게 머티리얼을 좀 써달라. 비싸도 좋다. 1불짜리 DRAM 5불을 줄 테니까 해달라. 했는데 삼성은 고집이었어요. 1불짜리를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입출력하는 채널 홀이 있거든요. TSV에 슬슬 공개하라고 이렇게 홀이 있는데 그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이 크게 너무 작게 안 됐어요. 기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그 니즈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홀을 아까 했잖아요. 면적은 커야 되는데 덴시티를 커야 되는데 면적은 작아야 된다. 그것만 삼성이 갖고 있었던 거죠. 또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SK하이닉스는 구멍을 넉넉하게 뚫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해도 열이 안 나는 머티리얼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썼고 크기를 키웠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주안점을 주느냐예요. 그 디바이스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느냐를 명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은 못했다.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이미 시장은 62%가 다 삼성 SK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 번 놓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기업도 한 번 뺏기면 죽어요. 그래서 이 더듬이를 빨리 15년까지 아주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촉을. 그래,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근데 삼성이 지금 이제 전형의 부회장이라는 대표이사가 오셔가지고 엔비디아하고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지금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파악한 거예요. 키워서 다시 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행히도 TSMC가 삼성 거를 쓴다고 하죠. 이제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TSMC가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관세를 우리한테 엄청나게 매기지 않습니까? 그 관세를 매기는 이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화이트 푸어들이죠. 화이트 푸어들. 기존의 그 원주민들, 미국인들, 하얀 남성들. 그들이 왜 가난하게 사냐, 이거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전 세계에 전쟁이 날 때마다 가서 화병에서 목숨을 바치고 이랬던 우리 자손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해야 되고, 이건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화이트 푸어들을 겨냥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려면 세금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소득세든 뭐 기업이든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뭘로 해요? 관세로 합니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몇 달 만에 40조가 지금 채워진 거예요. 40조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퍼주고
그러고 나서 새우 다시 얻는다. 오늘 아침에 새우, 각종 새우에 얻어 많이 있어요. 기억을 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저는. 어렵고 죽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관세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뭘로 써야 되느냐. 그 도구가 뭔지를 알고 들고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로 나오려고 그랬어요. 당대표가 되면 바로 미국의 시아 반도체 협회 회장 부회장을 잘 알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의 반도체로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를 협상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트럼프 정도로 들어가게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업보다는 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보다 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젠슨 황이 CES에서 하던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는 구글, 퍼셉션 AI 갔다가 쭉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로봇에 AI를 띄우면 사람이죠, 사람. 우리 사람도 이가 나쁘면 이를 갈아 끼우고 무릎이 나쁘면 그냥 갈아 끼우고 네. 심장이 나쁘면 갈아 끼워야지. 눈도 나쁘면 갈아 끼웁니다. 피부도 다 의식을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뇌가 마지막이거든요. 뉴로모픽 디바이스. 뇌만 이렇게 끼우면 그냥 피지컬 AI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AI인지 AI가 난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2045년도에 온다라고 했던 사람이 레이 크스와이 싱귤레리티에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잠깐 이어보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도체고요. 저 주황색이 반도체, 요 영역이 다 두 번째, 요 여기 반도체입니다. 네, 여전히 실리콘, 포스포러스, 보론, 저마늄, 아세닉, 안티몬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다 주도하고 있어요. 저 영역에 있는 반도체들.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런 룸 템퍼레처에서 있을 때는 부도체예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빛, 열, 불순물 이런 것들을 가해서 전류를 통하게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컨트롤러블한 디바이스가 돼요. 그게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퓨어 실리콘 상태에서는 인정적인 이렇게 분자 모델이 되어 있는데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보론을 첨가하게 되면 전자가 하나 더 있든가로 바뀌어요. 불순물로. 그래서 컨트롤러블한 디바이스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있었던 영역은 이 설계 영역에서 30년 2개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레티클을 만들어서 웨이퍼에 그 설계도대로 비추어 쏴서 회로를 만들죠. 그걸 선택해서 SSD, 우리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쓰고 계시는 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있습니다. 이 안에 나 있다. 뭐 이렇게 여기 불면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이 근자가 왜 대명사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근자감은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필즈상의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취업창업 결혼 육아교육 승진 은퇴 노후준비 가서 어느 경우 그럴듯한 인내심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털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한테 한 축사였어요. 저는 이 말이 이게 뇌를 때렸습니다. 뒤통수를. 네. 나는 금방 죽는 거야. 금방 죽는데 오늘 내가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근자감 가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은 왜 안 해요? 라고 하니까 너무 유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최고봉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니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일어나. 이게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를 만들어서 지구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하를 장악했어요. 지하. 그리고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우주를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인간의 뇌를 장악해요. 인간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TV 법안과 아메리카 당을 창당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도 다 장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닐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커즈와 2005년에 예언한 2045년까지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태양국을 쌓았던 덱스가 저와 레이커즈와의 싱귤러리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글이 2045년도에 죽음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2030년이면 인공지능과 내가 합쳐질 겁니다. 더 당길 수 있는 일이에요. 2040년도에는 우리가 죽음이 해결될 거다. 근데 지금 AI의 속도를 보면 이 나노폰 아시잖아요. 딥식. 딥식 쓰시나요? 혹시 챗GPT에 딥 리서치 쓰시는 거? 딥 리서치. 네, 교수님 한 분이셔요. 딥 리서치가 200분이거든요. 제가 챗GPT만 해서 220분씩 줘요. 매달. 쓰셔요. 네. 근데 광동성의 살인방이 AI 엄청난 거죠. 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제가 소개를 합니다. 곧 있으면 이 친구가 아마도 인간의 뇌를 훨씬 초월하는 초지능 AI를 내는 겁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아스트로모프. 제가 대선에 출마한 아스트로모프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주일, 2주일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지능 초월한 소프트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보조도구 넘어서 지식 창출자. 제가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의 아이디어를. 근데 특허 양식에 맞춰진 특허가 20, 30분이 바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 저커버그는 초지능 AI 눈앞에 개인 역량 강화 시대에 열릴 것. 저 이인영 대표가 하는 아스트로모프는 15명의 초지능의 우리 천재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구글보다 저커버그보다 훨씬 더 좋은 뛰어난 AI를 낼 건데 이 저커버그는 며칠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50명의 초천재들을 모집을 했답니다. 거기에 초기 자금으로 20조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저 친구를 왜, 저 이인영이라는 친구를 왜 제가 알게 되냐면 저를 찾아왔어요. GPU 100대가 필요한데 국가에다 신청했더니 8대 된대요. 8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와서 제가 삼성, LG, SK에 연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천억, 뭐 몇천억씩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투자를 받으면 이 기술이 다 한번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지원을 제대로 이 정부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런 초지능 AI와 온디바이스 AI 이 양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저커버그가 했던 이 핵심 멀티모달 AI 연구원이 20조를 투자해서 50명을 데려왔는데 그 50명이 다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AI 반드시 해본전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해법을 쳤다라는 제목의 양형제와 발표자로 PPT를 만들어서 이것도 씁니다. 제가 유료로. 네, 그냥 쭉 갈게요. 이렇게 지가 만들어줍니다. 네, 참고하셔요. 네. 저를 소개하고 여기 제가 손도 안 대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놀랍지 않아요? 이제 밑에 사무들 줄 필요가 없어요. 회사님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AI로. 네.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 해본 전쟁, 미래산업 발전해보고 찾다. 제가 이 작을 왜 드리냐면, 글로벌 산업 지역에서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2020년도, 2025년도. 여기 보시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순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여기 ASML이 186조였는데 여기 와서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죠. 429조, 지금은 저게 700조가 됩니다. 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기회를 못 가졌냐 하면 조선시대에 노론 서로 싸우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주지 않았고 산업공상,
제일 하파리 하급들이 기술을 다 먹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3차 산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가집니다. 삼성전자가. 저때 삼성전자가 349조, TSMC가 348조였는데 TSMC 1,700조, 2,000조 갑니다 지금. 삼성 있잖아요. 오늘로서 한 42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애플 보세요. 1900조에서 지금 애플, 엔비디아, MS가 이제 3개가 4,000조, 5,000조 가죠. 우리도 이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결국은 주도해버리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인재도 없고, 그럴 만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적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뛰어가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근데 이번에 네이버 출신들 너무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 혁명을 가지고 글로벌 정보 산업 지역의 개념은 90년도만 봐도 미국, 유럽, 일본, 전자, 반도체가 미국, 유럽, 일본, 20년도는 30년 만에 전자 산업은 유럽, 일본이 사라지고 미국, 한국, 중국, 반도체도 미국, 한국, 대만.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2050년도 과연 우리나라가 있을 것인가?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인천 회장님께서 이 인천 경영 포럼에 우리 의원들께서 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왜 한국이 반도체 산업인가? 글로벌 경쟁력 지난 40년 감축의 결과 메모리 1등, 파운드리, CIS, AP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확장돼서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나 바이오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국 효과가 큰 성장 산업이고 신흥공급 도약 기회 성장은 역사적 기회 산업이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친미 친중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성장과 중국을 제재하는데 대한민국은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중요한 나라 그것만 인식되면 돼요. 그걸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친미고 친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막 중요하죠. 북한 거 러시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태권이 뭔가요? 기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일본 갔다가 미국 가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 소개 좀 얘기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야를 기업 지역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 바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위에서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조리 테스트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탕은 다 미국이에요. 소프트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판이 대만이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이 글로벌 오사트 기업 여기 인천이 오사트 기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요. 총장. 근데 그 오사트 기업이 대만이 전 세계 7개가 탑 10에 랭크돼 있어요. 우리 해보면 안 될까 해요. 인천이 더 활성시켜야 됩니다. 네. 칠성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대만이 함께 있고 미국은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중국 빼고 우리랑 같이 회사가 치프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미국이 우리 치프화 할 테니까 안 잡아하니까 대만은 그래 뭐 할 건데 TSMC가 있으니까 일본은 뭐 할까요? 한국은 안 줄까 말까? 중국이 눈치가 보였어. 그럼 무조건 가서 앉아야죠. 그리고 미국과 훨씬 더 가깝게 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결국은 상호관세, 관세도 그래야 후해집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가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다는데 자 우리나라의 100조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 100조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글로벌 시총이 100조 이상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일까요? 결국은 2개입니다.
삼성이 하나였어요. SK 하나에서 올라서 160조. 그래서 400조 대하고 160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00조라는 의미가 결국은 100조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근데 그 주도하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AI도 할 수 있습니다. 그 100조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적어도 30년 전에는 100조 기업을 5개를 만들자 이걸 딱 박아놓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생태계가 생겨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까지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40년도 가면 100조 기업 10개를 만들자. 1000조 기업 하나쯤만 만들자. 이 목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이 역할을 하게 해야 되고 근데 기업들을 옥죄는 뭐 노란봉투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런 거 끈끈이 반대하다가 결국은 제가 죽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벌써 40조 돈 폭탄 미 관세 수입에 치투었다. 40조 100조 갈 겁니다. 관세만. 미중 힘겨루 갈 때 대한민국이 중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네. 혹시 역시상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반도체 크리스가 있었으면 전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나라를 지키는 식량은 무기, 나라를 지키는 식량은 산. 근데 우리는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승자가 어딜까요? 글로벌 반도체 한국, 중국, 대만. 우리 인천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엄청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데가 인천이에요.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데가 이게 인천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관되는 산업이 다 들어와요. 요식업, 문화체육까지 다 생태계가 생깁니다. 여기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고 산업과 문화가 만나고 기술이 만나고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온 치kun치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치kun치는 1년 이게 우리의 10년만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라서 양모는 식문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호남 없이 국가 없다. 근데 적을 없인 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용적 불패. 한 사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1000명을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비교 속에 똑같은 일이 들어있고 한쪽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조금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방법으로 한 사람. 미친 듯이 돈키호테라고 아무리 욕해도 내가 그냥 뛰어들어서 몸부림치면서 이걸 갖고 가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심장이 큽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인천경영포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